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논중과 추론 인문논술 팀장 맡고 있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렇게 2학년 안 보이세요? 작년에도 2학년이 일찍 하는 조기 인문논술 설명회 하면 되게 많이 반응도 보여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 빨리 마감이 되는데 실은 그게 그렇게 예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인문논술 설명회라고 듣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2학년 자제분들이 이제 논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실은 입시에서는 논술을 안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죠? 논술을 보게 된다 또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매년 3학년들 이제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논술 공부 선생님이랑 열심히 하고 올해만큼은 논술 시험 보지 말자. 안 봤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수시 6장을 학종으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예쁜 거죠. 확률도 너무 높고. 그죠? 그리고 또 논술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수능을 잘 보면 되잖아요. 딱 수능을 딱 봤는데, 아니 이게 내 점수란 말이야? 뭐 이게 다 되면 원서를 써놨지만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니까 너무 예쁜 상황이잖아요. 그 수능이 보통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치르는 성균관대학교 인문논술 최종 파이널 수업을 매년 해요. 그 주 수능 주 금요일. 그럼 이제 수강생 중에 딱 한두 녀석 정도가 가채점 성적표를 쭉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해요. 너무 예쁜 성적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빨리 짐 싸들고 가라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기뻐요, 사실. 1년간 열심히 논술을 했지만 사실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수업을 들은 거거든요, 사실은.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래도 걔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최근 입시에 특히 2022학년도 이후에 수학을 이제 예전 방식의 이제 문이과 나누는 시험이 아니라 공통으로 보는 시험을 치르면서 흔히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문과 학생들한테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뭐 문과 침공이니 뭐 교차 지원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실은 아마도 겹쳐서 우리 자제분들이 좀 빨리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불편하지만 그 얘기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뒤에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료 데이터는 이제 그 진학사의 모의 지원 결과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요 왼쪽에 이제 대학 모집 단위가 있고요. 요 2024학년도 작년 수능 기준. 죄송합니다. 이게 PPT 출력이 안 돼 있어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최초합 비율은 뭐냐면 전체 정원 대비 과탐 지원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합격선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의 경우에는 89.5%가 최초합 기준 과탐 지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이과 아이들이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를 간다는 거예요. 추합까지 하면 한 뭐 83% 정도 되죠. 쭉 보시면 상위권 대학들만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은 87.5, 성균관대 경영 75.5, 한양대 80, 한국외대 77, 이렇게 50% 이상이 다 됩니다. 물론 조금 이제 그 대학 라인 좀 낮아지면 50 언더로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예전으로 치면 원래 이과 친구들은 관심을 안 가졌던 쓸 수도 없었고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의치 한약수 다 가고 공대 다 가고 자연대 다 가고 그리고 문과 와서 이 아주 매력적인 과들 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정도의 비율이
우리 흔히 말하는 사탐 지원자들의 몫이란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이제 사실 대학도 또 골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애들이 다닐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퇴 비율도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은. 자퇴 비율도 많아지고. 특히 인문계열 자퇴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성균관대, 유독 성균관대가 재작년 기준 작년 이 증가 포인트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이거 기준 성균관대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20, 30%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89%까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가 사탐의 변환 표준 점수 조금 불리하게 작동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성균관은 이걸 보정을 해서 과탐 지원자들의 불리함이 전혀 사라져 버려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시 탑 라인으로 보면 이 글로벌자 붙어 있는 성균관대과들은 이 인문 쪽에서도 서울대 라인하고 겹칩니다. 굉장히 가기 힘든 라인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과탐 지원자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여파가 서강대나 또는 한양대, 중앙대 요 라인에 있는 대학은 이제 성균관대하고 원수가 겹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전반적인 교차 지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 대학, 그러니까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경제, 서강대는 좀 마이너스 폭이 보이죠. 요게 아마도 성균관대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튼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교차 지원이 우리가 그냥 언론 지상에 들었던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고 최종 등록을 어떻게 할지까지 다 고민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세게 얘기하면 4분의 3 정도를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시 요강에서 보는 입학 지원의 4분의 1 정도가 사탐 지원자들의 몫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시에서 우리 전통적인 문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편함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이런 현상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불편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그지 같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겨내야죠. 그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과탐 지원자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과들은 그래 좀 안전지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말할 때 그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제 과탐 지원자들이 세게 좋아하는 과들은 상경계열이에요. 상경계열. 숫자 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이 이제 사회과학대학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사회과학대학. 그러면 흔히 이제 전통적인 뭐 문사철에 해당하는 인문과학대학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약간의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서강대학교 영문학부는 57 정도 되고요. 추학관 64까지 올라가고요. 인문학부는 73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사회과학부는 42, 50 언더가 돼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과학 계열이 63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이 53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얘들이 그러니까 과탐 보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으니까 특히 이제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수학 1등급 포션이 98%, 99%까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확통 선택해가지고 1등급 만든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걔들이 아마 흔히 말하는 정시 라인이 높은 과들을 좋아할 거고 문사철은 사실은 이제 흔히 아주 예전부터 이제 문송의 아주 전형적인 과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차피 문과 모든 과들이 문송의 대상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대상이어서 사실 무슨 과를 선택해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걔들이 원하는 건 학교 라인 높이는 거예요. 학교를 라인을 높일 때 이제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이나 보다는 인문과학 쪽의 선택에서 학교 라인을 좀 편안하게 좀 잡아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보여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면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그다음에 하위권 대학은 이제 50 언더의 대학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런 대학들처럼 교차 지원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의 강도가 아주 세진 않죠.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상황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국민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가 흔히 말하는 정시의 같은 라인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국순세단 해가지고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게 같은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 이제 비슷한 과죠. 모집 인원 거의 비슷합니다. 52명, 58명이고요. 근데 교차 비율이 국민대가 무려 2배 이상, 3배까지 많아요, 사실. 요 이유는 국민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대는 국어가 30%, 수학이 30%. 숭실대는 국어가 25%, 수학이 35%. 그러면 과탐 보는 애들, 전성적인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니까 오히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국어 성적이 좋은 과탐 지원자들은 훨씬 더 유리함이 발생해요. 국어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의 데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미적을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보존값이에요. 보존값. 그래서 크게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은 상위권 대학대로, 하위권 대학은 하위권 대학, 상경은 상경이라고, 인문은 인문이라고. 우리 사탐 지원자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숫자가 이게 한 20%, 30% 정도면 제가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80, 뭐 70, 90 뭐 이럽니다. 이게 굉장한 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도 그래서 수시에 대한 문과 특히 사탐 지원자들에게 수시에 대한 지도가 훨씬 더 강조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시가 안전지대니까 여튼간 정시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도 이제 조금 그게 더 세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의대 계열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지면 그 정도, 그러니까 의대를 지망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슨 뉴스 보고 갑자기 벼랑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겠죠. 실력에 대한 사연이겠죠.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희망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늘어나는 이 수험생 지원 모집 분들이 아주 센 애들이라는 거예요. 센 애들. 실력 좋은 애들이 정시에 많이 몰리고. 그만큼이 계속 눌림 현상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차 지원이 지금 국민대 숭실대처럼 하위권 대학에는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게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도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 계속 눌리고. 그래서 지금 여튼 전반적으로 정시 수능 입시 상황이 우리 문과 사탐 지원생들에게는 선택생들에게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녹록한 상황은 아니니까 수시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제분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훨씬 더 모의고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그 장점을 잘 살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이제 속으로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누가 그걸 모르냐. 근데 수시 학종이 만만치가 않다. 사실은 이미 데이터가 지나버린 것도 상당히 있고 3학기는 이미 지난 거잖아요. 사실은 남은 2학기로 이걸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는 경직도는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그 누구에게만 알려진 정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모든 사탐 지원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만큼 수시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실은 흔히 말하는 교과의 경직도는 갈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3학기 해보시니까 대충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1학기 이후에 내신 성적들의 스프레드가 바뀌지 않아요. 걔들이 우리 학교에서 내가 뭘 해야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지 잘 알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 더 심해지고 2학년 1학기면 더 심해지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면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매우 극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필요 조건인 거고요. 상대가 안 해야지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일수록 상대들이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하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쟁 환경이니까 좋은 학교일 테고 좋은 학교이니까 수시 실적이 좋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입결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선배들이 한 3개년 정도의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사실은 가늠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 상담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거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또 3학년 딱 되면 이제 또 학교 다 발표하시고 요즘은 실적 좋은 수시 중심의 학교는 2학년들 부모님 대상으로 또 설명도 많이 합니다. 학교 자체죠. 그 데이터들 알려드려요.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시긴 하죠. 그런 거 우리 학교 없던데요 라고 하면 조금 안타깝고 불행하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수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학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 이제 생각해 주실 필요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지 극복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아이 지금 이건 부모님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러니 야 우리 다 포기해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시는 부모님은 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꺾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 B 전형인 논술 전형이 이제 요즘 크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 논술은 걔들이 특별히 잘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걔들도 와서 시험을 봅니다. 어제도 2시에 이제 인문 수리 논술 특강 설명회를 하는데 이과 어머니도 되게 많이 오세요. 되게 많이 오셔서 문과 언어 논술 쓰는 게 어렵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시험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어서요. 사실. 여튼 그러나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전형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막 욕심내 들어오진 않아요. 걔들도 수리논술 따로 해야 되니까 걔들 자연계 수리논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플랜 B 전형인데 플랜 A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A로 모든 게 끝나면 예뻐요. 사실은 학종으로 끝내면 좋고 6장 딱 쓰면 끝나면 좋고 근데 학종을 6장 수시를 쓰려면 일단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야 되고 그 학교에서 매우 극강의 실력을 보이고 있어야 되고 요게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능으로 치면 뭐 전 과목에서 아주 좋은 성적. 연세대 기준을 설명해 드리면 근데 요걸 완전히 무시한 전형이 연세대 인문논술 전형인 거예요. 최저도 안 보죠. 학생부도 제로 베이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전교 꼴등이면서 동시에 수능 모의고사 전국 꼴등도 2시간짜리 연세대 논술 시험을 보면 연세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누가 주변에 없어서 그렇죠. 매년 합격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뽑겠죠. 그렇죠. 약간 입시전적인 인물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저희 대주본부장님이 이제 가르쳤던 학생인데 1년간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하는데 졸업생인 건 확실한데 내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얘기를 안 하더래요. 우리 본부장님 자꾸 물어봤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제 결과가 좋아서 딱 봤더니 연세대 이제 합격을 한 거야. 너무 기쁜 거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원대학교 학생이었다. 그러니까 고3 때 수원대를 갔다는 건 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매우 학력지수가 높은 친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1년 사이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열심히 논술해서 붙을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하니까. 그런 기회의 상황이 플랜 B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건 플랜 A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시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수시는 선지원 후 시험이잖아요. 원서를 먼저 쓴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시 수능은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 보고 원서를 쓰는 거니까 안정적인 값이 좀 존재하죠. 논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플랜 딱 B만큼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플랜 B만큼. 모든 건 플랜 A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플랜 B에 대한 준비는 적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려면 시간 분산이 최고예요. 사실 시간 분산. 그래서들 일찍들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3학년 때 이제 하게 하려고 그러면 실은 이제 학종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려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까 경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변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3학년 2학기까지 중간고사 다 해야 되고 기말고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3학년 때 논술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선 지원 후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를 그걸 두째 째 쓰거든요. 이전에 메이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선지원 후 시험 구조다 보니까 원서 쓰는 게 합불에 저는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70, 8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논술을 잘하면 무조건 붙고 논술을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고 이런 게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경쟁 환경을 내가 갖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 글을 썼어요. 엄청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옆에 놈이 1점 더 먹으면 그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최악의 쓰레기 같은 글을 썼는데 옆에 친구가 더 쓰레기 같은 글을 써버리면 그걸로 붙는 거예요. 내가 경쟁 환경을 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을 9월 둘째 주 끝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시험 볼 준비에 대한 메이드가 끝나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논술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연세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시간짜리 시험이긴 하지만 연세대라고 하는 목표의 값어치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준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연세대 기출을 다 풀어보고 가는 친구가 1도 없어요. 논술은 그렇다니까. 이렇다. 그래서 논술 선생님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수능은 누가 더 잘하냐의 게임이지만 논술은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이거든요. 사실 잘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되게 낯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그래서 논술은 가끔 보면 복수 합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깨우치기만 하면 기본기가 튼튼한 친구들이겠죠. 어떤 대학의 시험을 보더라도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 논술 시험 잘 모르지만 시험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의 특징은 그 시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논술 시험이긴 하지만 뭐 생물학 지문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물리학 법칙에 관한 지문도 나오기도 해요. 그걸 사탐 보는 친구들한테 알기를 기대고 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몇 가지 논리적인 증명의 방식만 잘 깨우치시면 생각보다 쉽게 툭툭툭 붙어버리는 시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입시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 플랜 B까지 미리미리 신경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세대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연세대 얘기 말씀드리면 그 연세대 하면 이제 워낙 좋은 학교니까 엄청 센 애들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세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성향을 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연세대가 이제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치르는 학교거든요. 이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없는 친구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당연히 연세대에 합격하면 안 되는 친구들. 연세대 합격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 갔냐 안 갔냐는 안 중요합니다. 갈 수 있지 않을까의 까 정도.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3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면 이제 배치표에 자기 점 집어넣어 보잖아요. 학원들에서 주는 입시기관에 주는 배치표 딱 집어넣으면 서울대 무슨 과 지원하면 뭐 합격률이 몇 프로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성균관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라인까지만 배치표에 자기가 걸려 있어도 남은 한 두세 달 더 열심히 하면 한 두세 개만 더 맞추면 서울대가 열리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런 친구들은 원서를 안 써요. 딱 썼는데 연세대 논술로 붙어버렸어요. 근데 수능 만점 맞으면 어떡해요? 기분 좋을까요? 수능 만점 맞고 재수하는 아주 최초의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수능을 잘 봤는데 내가 연세대를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극강의 실력을 갖춘 친구는 일단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안 써도 되는 친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입니까? 지금 3학년 그 원서 쓰는 시점에서 매우 좋은 학교에 극강의 내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굳이 논술을 왜 씁니까? 학종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되는데 6장으로 학종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센 애들은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실은 수능으로나 학종으로 연세대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연세대의 논술, 인문논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의 추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으면 땡큐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이 정도니까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윗대학은 없으니까요. 논술 쓸 수 있는 대학.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은 아주 센 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도전해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논술, 언어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 게 내신을 잘하거나 수능을 잘한다고 비례해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경험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약간 희망이자 또는 또 약간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논술 전형에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이게 수능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졸업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이유가 딱 하나죠. 그냥 경험이 뛰어나서 그래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해보니까. 논술도 3학년 때 다녀보고 또 재수하면 또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경험치들이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확률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뭐 일찍 준비하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여튼 이렇게 미리미리 결정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 논술 경쟁률인데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이후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은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서강대나 중앙대는 작년에 이제 90대를 넘었어요. 이제 드디어. 올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세 자릿수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이런 우주 무한대 경쟁률을 우리 애한테 지금 시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이제 형식 경쟁이에요. 근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경쟁률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심지어 동국대, 홍익대로 라인까지 좀 학교가 조금만 낮아지면 한 자릿수 경쟁률도 나옵니다. 한 자릿수 경쟁률. 그러면 학생부 경쟁률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왜 플랜 B라고 그러냐면 플랜 A는 수능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수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학종 할 수 있으면 학종 열심히 하고요. 그 상황에 플랜 B를 같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췄을 때의 논술은 굉장히 현실적인 싸움이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싸움. 200대 1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 상황이 아니어서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요. 우리 자제분 때 이건 긍정적인 여기서부터는 책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저희 선생님들이 어머니들 오신다고 해서 이거 일일이 좀 만들어 드리려고 며칠 밤 꼬박꼬박 오타도 작업 교정하고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요. 2026학년도 입학 전형 대학들이 발표한 계획안을 가지고 만든 책이어서 내년 4월, 5월, 내년 5월 달까지는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달에는 최종 입시 요강이 나오는데 크게 바뀌진 않을 거지만 바뀌면 또 저희가 이렇게 책을 제작해서 내년 5월에 또 어머니들 모시고 또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요거 꼭 가지고 계시면서 쭉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전 연세대는 큰 변화는 똑같이 봅니다. 논술 100%. 전체적으로 지금 메이저 대학들이 논술 100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양대 비교과 10인데 이건 사실상 그 출결봉사 중심의 정성평가여서 감점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참 여기에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그 책에는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폭 관련 사항들이 전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통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가 이제 1년 선배들한테는 그림의 떡,
이걸 우리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냐 이 자식아 뭐 이런 전형이었다면 우리 자제분들한테는 이제 고대도 오세요라고 하는 전형으로 바뀝니다. 특히 고대 경영이 올해 최저 기준이 4합 5였거든요. 4합 5를 맞춘 인문계열 친구가 고대 경영을 쓸 일은 없습니다.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경영대도 모두 다 이렇게 싹 4합 8로 바뀝니다. 근데 고대 경영이 그러면 이제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대 경영만 있었는데 고대 경영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그다음 성균관대에 아주 기가 막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공대를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문송에서 재송한 시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언어 논술 보고 똑같은 언어 논술 보고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쪽 친구들은 수리 논술 그대로 자기가 하는 거 준비했다가 그대로 혹시 공대 난 적성이 안 맞아 라고 하면 여기 와서 경영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걔들은 원래부터 그게 가능했어요. 걔들은 원래 가능했어. 근데 우리가 불가능했던 거야. 우리가. 근데 열려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사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 상황만큼 경쟁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설명회보다 딱 2배 이상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그냥 경험적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이제 학생부를 아예 빼고 논술 100으로 바뀌었고 한양대학교가 이제 그동안 최저 기준이 없어서 긍정회로를 돌리면 누구나 다 한번 써볼 수 있는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대신 경쟁률이 거의 우주 무한대로 가니까 누가 붙어 뭐 이런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현실적.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처럼 수능 모의고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서 논술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가 최저 기준이 3합 7 정도니까요. 그게 아주 센 게 아닙니다. 센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원래 3합 6 라인이었거든요. 3합 6이었는데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3합 6이나 2합 5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 5냐 6이냐 7이냐도 중요하지만 3합이냐 2합이냐 4합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통수능 시대에 우리 사탐 지원자들이 국어 수학의 등급 맞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국어 수학을 가지고 최저를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걔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여기도 걔들 부모님 계실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걔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걔들이 가져가십니다. 훌륭하신 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영어, 탐구로 주로 많이 맞춰요. 그래서 이합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대가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조금 더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 보면 올해도 아마 틀림없이 그 교차 지원 영향 때문에 제가 아까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내년에는 경쟁률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들이 좋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논주에서 조기 선행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의 아이디어예요. 우리 대치동에서 좀 더 관심 있으신 특히 논취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 좀 일찍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학년 수업을 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안 나와요. 3학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반씩밖에 안 됩니다. 조기 선행반. 분명 사실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3학년 때 이제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나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일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지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 맞추는 연습.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인데 요건 사실은 아주 명강의를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많이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0분짜리 시험과 120짜리 시험 그리고 3문제짜리 시험과 2000자짜리 시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순서의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10% 시간을 여기다 쓰고 15% 시간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해봐야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그 점에서는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완성도 높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대개는 논술 준비를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2학년 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보통들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 많이들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6편 끝나면 이제 약간의 무력감을 느끼죠. 이래서 졸업생 하는구나. 재수생들의 점수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 나 논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원서를 쓰고 나서 좀 하냐? 그때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때 잘 안 합니다. 수능 끝나고 합니다. 성적은 내시면 이틀 남았는데 그때 준비 시작한 애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센 애들이 시험 잘 안 봐요. 사실. 준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자제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미리 준비한 친구도 있고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 지금 3학년 반에는 사실 안 되는 건데 통사정을 하셔서 작년 겨울에 이과를 허락한 1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1학년 친구. 엄청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찍 시작해서 기본기들을 좀 잘 갖추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내용하고 공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좀 맘먹고 열심히 딱 하면 어느 정도 잡히긴 해요.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늠하는 건 논술을 아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 2점, 2, 3점 차이로 합불이 갈리는 거예요. 떨어진 애들이라고 다 논술을 못하고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결국은 기본기 싸움, 기본기 싸움. 실은 막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느껴지지만 문장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문단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문장과 문장은 비약과 단절 없이 잘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구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기본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애가 마지막에 현장에서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방 프로그램은 뭐 저희 3명 다 똑같은데요. 1차는 여름방학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8회 진행을 합니다. 8회. 그리고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저기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풀로 쭉 5, 6 쉬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4회 정도. 10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 있잖아요. 그때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정규반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선행반 친구들이 조금 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행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학습 목표를 다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서 3학년 수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원을 마감시켜 놓고 그다음에 1대1로 다 첨삭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학년 아이들 물론 이제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꼼꼼하게 손길이 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잡아주기도 하고 과제도 챙겨줘야 되니까 마감 인원 15명 잡아놓고 다 선생님들이 첨삭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 학원 프로그램 다 똑같은데요. 요 유튜브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복습 동영상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전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간표 안내 나갔으니까 좀 보시고 좀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하고 잘 말씀 나누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25분 정도 논술의 효용과 공부 방법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지고 계신 그 논술의 길에 보면
앞에 한 6페이지 정도부터 올해 그 2026학년도 논술 전형 계획을 비롯한 내용들이 좀 요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대학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충실히 집에 가셔서 보시고 나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납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경 논술 강사이고요. 그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서 요게 이제 제 브로셔입니다. 네, 그 내용은 지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지만 고2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오늘 PPT로 보여드릴 테니까 제 양력이나 아니면 합격생들 합격 수기 요런 내용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호범쌤께서 그 입시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논술 강사로서 올해 입시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논술 전형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요.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에는 동덕여대하고 삼육대가 신설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고3 학생들 은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이렇게 인서울 컷에 있는 학교부터 서울 상위권 대학까지 논술 전형이 계속 신설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고2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2026학년도에는 국민대와 그리고 강남대까지도 신설이 됐습니다. 계속 논술 전형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공이 신설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학과를 정하지 않더라도 들어가고 나서 문과 성향의 학생인데도 공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까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전공일 텐데 그 신설이 지금 한양대 인터칼리지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자율전공 계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대 자율전공 계열은 공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문사회 상경 안에서 지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공대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유전공이 확대되고 있는 학교는 경기대라든지 서울여대입니다. 과별로 뽑을 때는 정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염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전공으로 뽑게 되면 그 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전국에서 4명, 5명 안에 드는 게 아니라 50명, 60명, 100명 요거 안에 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입학에 있어서 그 더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 보시면 2026의 논술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교과 중심으로 등급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대교협이라든지 서울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다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제 무료 배포해가지고 입시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목적 하에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말씀드리고 1, 2등급 때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강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3.5 이상이 되면 육론술을 하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3.0에서 3.5까지 우선 이 표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한 학교가 지금 나타나 있죠. 근데 지금 합격이 1순위에서 6순위까지의 학교는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 6개하고 꼭 겹치지는 않죠. 그래서 지원한 6개의 대표적인 학교와 그리고 합격한 6개의 대표적인 학교가 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음영 표시가 된 게 교과 중심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영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괄호에 교과 우수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성대 밑에 괄호에고 교과 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런 전형들이 이제 내신만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경기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서울여대 바로민재 서류나 면접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5를 넘어서면 이미 인서울권에서는 한성대 말고
말고는 합격 가능한 혹은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게 사실 지금 시점에선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3학년 6월 학평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2학년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닐 것이어서 요 학생들한테는 육론수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봐주세요. 1등급, 2등급 때입니다. 확실히 1, 2등급 때 학생들은 네, 교과하고 종합전형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을 다 진학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5에서 1.5까지 보시면 성대 학교장 추천, 고대 학교 추천, 연대 추천형, 한양대 지역균형, 서강대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까지 가장 많이 합격하는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1.5 정도까지는 논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논술 안 해도 돼요. 교과랑 종합으로 지원하면 돼요. 하지만 1.5에서 2.0까지 보시면 이제 목표에 따라서 논술을 한 2장 정도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때는 반드시 3, 4개는 교과나 종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2.0에 가까워 올수록 본인의 목표와 최저 조건에 따라서 논술을 한 장이나 2장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내신도 수학이 포함되고 단위수를 고려한다면 사실 문과 학생들이 이 안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와 수능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점수가 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에서 3.0까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봐주시면 아까 2.0까지는 그래도 중경외시까지 좀 합격선이 많이 보였는데 확실히 3.0까지 오니까 인서울 컷 여대나 학생들이 얘기하는 국승세단이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이제 합격 컷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목표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과 전형으로는 3.0 정도까지 인서울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5까지도 교과 전형을 노려보신다면 한성대나 아니면은 수도권 명문대라고 하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3.5를 넘어서면 사실상 교과 전형은 어렵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교과보다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종합 전형까지는 그래도 3.5까지 인서울 컷 여대 비인기학과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추합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표로 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5를 넘어가면 논술하고 정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입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4.0을 넘어서면 논술 6개를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시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작년 정시 입시 결과예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합격자 분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제외하고 이제 국수 그리고 탐구를 합친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광명상가 밑에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인서울이라고 인지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상가 혹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까지 백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저기 지금 79에서 83이죠. 이거 상위 보면 상위 17%에서 21%까지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고 상위 23%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3등급 정도 되면 인서울이 정시로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문과 학생들이 수학이 3이 잘 안 나와요. 고3 올라가면. 고3 6월 학평을 보면 이과 N수생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이 35.4%였거든요. N수생들이. 근데 올해는 의대 정원 이슈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맡고 있는 모의고사 등급이 3학년까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해 보시면 수학 3등급 받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평균 3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국어 3, 수학 4, 영어 2, 사탐 2 이렇게 3, 3, 3, 4, 2, 2 요 정도가 인서울 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시로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수시 카드 6장을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우리 자녀가 인서울 이상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교과를 몇 장을 쓸 것인지, 종합을 몇 장을 쓸 것인지, 논술을 몇 장을 쓸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시 계획을 세우셔야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제 제자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셔야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이 와 닿으실 거예요. 이거는 절대 누적 합격 아니고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정보를 공개해준, 기꺼이 공개해준 고마운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합격 수기도 작성해준 학생들이거든요. 그중에 일부의 합격 수기는 여기 뒤에 조금 실어 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학생부터 아래 학생까지 2합 6, 뭐 3합 6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한 학생들 말고 국수, 영, 탐탐 순서대로 자기 등급 밝혀준 학생들을 좀 봐주시면 두 번째가 수학인데 수학 등급이 보이세요?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죠. 수학 등급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두 번째 2대 경제학과 들어간 3학력 맞춤 학생 말고 그 위에 서강대 들어간 학생 보면 국어는 1이잖아요. 국어 1 맞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수학은 5인 거 보이시죠? 근데 저 학생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지금 2대 불어불문학과 최초합한 학생도 국어 3, 수학 5, 영어 2, 사탐 1입니다. 그나마 영어랑 사탐 때문에 이 학생은 2대 3합 6의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학생들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3관왕한 학생, 홍대 법학과랑 외대 행정학과랑 덕성여대 글로벌 융합 최초합 3개 다 합격한 거거든요. 지금 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어 4, 수학 5, 영어 3, 사탐 5, 사탐 1입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대가 2개 합 3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대가 3합 8이고 덕성여대가 2합 7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학생들도 보면 지금 수학이 다 4 아니면 5 아니면 6이에요. 이 현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정시에서 국수 연탐 반영률이 보통 25% 이상이에요. 경희대 인문을 제외하고 서울 소재 대학들 대부분 국수 영탐 4개 영역이니까 수학이 25% 반영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수학이 다 30%, 40%입니다.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2026에부터 올해부터 이후는 앞으로 계속 그 선택 과목 지정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수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사실상 3등급이 아니면 서울 중상위권 이상은 정시로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4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논술 혹은 교과 혹은 종합, 수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때 활용하는 비중과 그런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컨 내에서 수시 카드를 가지고 좀 유연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신을 봐주시면 이 학생들 내신 다 자유롭죠, 지금. 3등급 때, 4등급 때, 5등급 때 그리고 공개 불가 끝까지 본인이 합격한 건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점수는 밝힐 수 없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 학생도 후배들을 위해서 좀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딱 수능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면 논술이 얼마나 그 효용이 높은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대 세종 경제통계학과 최초합 그리고 연대미래 융합 최초합 했는데 이 중에서 고대 세종은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세종은 그래도 인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한 학생들의 실력을 뚫을 만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한 5대 1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3학년 그 11월까지 생각을 하면 한 1년 6개월 남은 거죠. 좀 넉넉하게 생각하면 그동안의 커리큘럼이 지금이 저기 맨 끝에 있는 여름방학 기초편인데요. 이때는 논리적인 읽기와 쓰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 휴강 기간이 끝나고 10월 달엔 주제편을 해야 되고 기말고사 내신 대비 휴강 기간이 끝나면 여기 이제 1월부터 3학년 본격 예비 고3이라고 하는 그 입시부터는 이제 빈출 유형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에서 학습하는 유형을 이때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1학기 동안. 그러고 나면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6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입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대학 쓸지가 어느 정도 좁혀지거든요. 그 안에서 지원 대학을 탐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원서 쓰니까 원서 쓰고 나서는 딱 지원한 학교 기출문제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아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주 6일 무조건 수능 공부해라. 그리고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 딱 3시간, 2학년은 3시간, 3학년은 4시간이거든요. 그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논술은 과제도 많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글 쓰는 게 더 중요하고 과제는 자기가 쓴 내용을 첨삭받는 거 그거 다시 쓰게 해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3시간, 4시간 논술에 집중을 해서 아까 그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하고 논술이 선후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가져가는데 공부 시간의 비중의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논술 기초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논술의 기초라고 하면 뭐냐? 글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작가주의적인 글쓰기들의 작법이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주제에 노출되는 거죠. 저희가 무언가를 안다고 인지하는 거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수업 시간으로 할당해 놓지 않으면 따로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럴 의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논술이 그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에 대한 이해, 다양한 작법과 주제에 대한 이해, 직접 읽고 쓰는 경험의 누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편과 주제편 을 아까 마련을 한 겁니다. 논리적인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주제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두 개가 다 종합적으로 2학년 때 기초를 다 닦은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본격 입시로 유형편을 해야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는 아니죠. 연고 서성한 정도의 상위권 인기 있는 학교에 논술도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편 수업은 논리적 읽기와 쓰기를 집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이거는 아이들 국어, 수능 교과서에 있는 과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수업들은 읽기만 하는 거고 객관식 수업이지만 우리는 직접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수능 국어는 출제자들이 이미 오지선다를 정확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 잘못된 문장을 찾기를 원하는 거라면 논술은 그 선지에 해당되는 문장을 학생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 비판적 읽기 이런 식으로 2학년 때는 3학년 올라가서 배울 내용들의 기초를 좀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고 쓴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읽는다, 분석적으로 읽는다 이거 누구나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하는 교사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서강대 철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철학과에서 계속 하는 일이 읽고 쓰고 말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논문 쓰고 계속 보고서 쓰는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쓰기를 학습시킬 때 가장 많이 하는 분석 틀이 이겁니다. 자기가 읽은 글의 주제, 주장, 근거, 그리고 기본 가정, 관점, 배경 찾아보는 거. 이거를 매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독해력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문학 독해에 너무너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 제시문의 대상이 보통 사탐 제시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논술에 교과서 밖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목적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다 사탐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능 실력 향상과 사탐에 대한 이해도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매주 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읽고 쓰기에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보통 3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그날 읽고 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회차별로 다루는 내용이 달랐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실제 기출문제를 줘서 쓰게 한 다음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하고 직접 피드백을 해서 개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미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틀어드릴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개요를 작성하고 제가 작성한 예시답안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모방하게 유도합니다. 어떤 공부든 무조건 처음에는 모방과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실력만 좋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입시가 워낙 복잡하고 모집 요강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직접 첨삭한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매주 입시 멘토를 옆에 두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첨삭을 할 때 바로 첨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공부는 어떠니 하면서 이제 첨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입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1년에 4번 이상 정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급과 내신과 그다음에 생기부와 그리고 학생의 희망대학, 희망학과 논술 성적을 매시간 저희가 M스위치라는 앱 사이트에다가 누적을 해놓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시 원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는 많지만 논술 실력을 고려한 입시 컨설턴트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논술 교사가 가지는 강점이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읽기 쓰기, 그리고 입시 멘토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다관왕을 많이 시키는 게 이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신 3.5 이하는 아시겠지만 어차피 육론서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시작하냐, 3학년 6월에 시작하냐입니다. 근데 3학년 6월에 시작해서는 좀 난이도 낮은 학교들을 합격할 수 있지만 지금 자녀가 원하는 연고서성한 중경외시까지 합격할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일찍 시작한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교과나 종합은 2년 6개월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논술은 지금 시작해도 연고서성한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거의 없는 틈새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명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26일 날 금요일 6시에 이제 고2 기초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째 인물논술 강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3 강의 중심으로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17년째 2학년 커리큘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제가 구체적이고 되게 현장성을 고려한 교재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입시와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차례에서 또 손보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논술과 관련된 얘기를 진행해 주실 거거든요. 손보근 선생님까지 진행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겠으니까요. 네,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논중가치론의 인문논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외부에서는 현재 고2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입시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는데 앞에 제가 얘기를 뒤에 앉아서 좀 들어보니까 그 이호범 선생님이 충분히 조금 해주실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윤경 선생님도 뭐 정시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학부모님들이 논술 전형과 관련돼 가지고서 조금 자주 묻는 질문 한 3가지 정도 좀 추려봤는데 그 질문과 그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조금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 강의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7월 25일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 요 3시간 동안 이제 고2 수업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가 제가 이제 고3 애들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조금 시간들을 낼 수 있었었는데 요때 좀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까 이호범 선생님도 얘기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조윤경 선생님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냐면 아무리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뭐 내신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좀 해드릴 거냐, 이렇게 한번 좀 넘겨보실래요? 페이지로 따지면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특히 내년 입시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떨어진 학교들이 확 줄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이호범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형식 반영 비율과 형식 반영률과 그다음에 실질 반영률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시면 은근히 논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죠.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20이 반영됐다가 논술 10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급 간 격차가 매우 작다라는 걸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동국대학교 있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20 반영돼 있다고 써 있는데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본 시험 중에 제일 잘 본 과목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이라고 하면 교과 개념인데 그 교과 안에서 보게 되면 뭐 화작이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이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 중에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반영해서도 사실은 동국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등급부터 6등급 사이의 격차가 매우 작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중앙대학교도 교과가 20으로 돼 있긴 하지만 모든 교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제일 잘 본 거 5과목만 반영을 하고, 심지어 5과목만 반영을 해도 1등급부터 7등급 사이의 격차가 거의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거면 정말 왜 내신이 9등급 아니면은 내신 성적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내신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그래서 수시 때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 논술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아름다운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논술 준비가 많이 좀 망설여질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수시에서 다른 전형에 비해 논술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좀 잠깐 한번 넘겨보시면 페이지를 몇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한양대학교가 93페이지 있는데, 자, 한양대학교는 올해까지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없어요. 한 7년째 없는데 거기 인문 쪽 한번 보시면 수능에서 최저 등급 조건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내신도 거의 반영을 안 하거든요. 경쟁률 보이시죠? 한양대학교가 인문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입니다. 200대 1이 이렇게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선발 인원이 적다. 사실 선발 인원이 매우 적어요. 모든 대학에서 보게 되면 논술을 선발하는 비중이 수시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연세대, 그다음에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까지 이렇게 14개 학교들만 추리면 논술 전형에서 선발 비중이 10.3% 정도 돼요. 조금 더 간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 입시에서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도 더 늡니다. 그래서
상위 14개 학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3%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선발 비중이냐? 교과로 선발하는 학생들 비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형식 경쟁률이 50대 1 혹은 뭐 60대 1 정도 나왔다라고 해도 아까 이호범 선생님이 그랬죠. 수능 최저 맞춘 애들만 걸러내면 사실 실진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경쟁률이 60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는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시험을 보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실제 시험장에 온 친구들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0명이라고 하면 그 60명 중에 수능 최저 맞춘 놈들만 왔겠죠.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얘네 학교가 세계합 6입니다. 보통 절반 정도 맞춰요. 최저가 조금 착해져서. 그럼 30명 정도가 왔겠죠. 그럼 그 30명 중에 이 30명이 정말 최저를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안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저 못 맞춰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안 온 극소수의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온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과연 수능 최저를 다 맞췄나? 그렇진 않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는데 다른 대학교 논술 시험 준비할 겸 어떤 현장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약간 좀 등급 컷이 애매해서 본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답안을 백지로 낸 친구들, 답안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건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대 1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경쟁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조금 이제 낮은 학교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 외대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로 따지면 얘가 87페이지인데 이렇게 한번 좀 넘겨볼게요. 외대가 사실은 저희들 머릿속에 한 경희대급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물론 이제 어문 계열에 약간 좀 특화됐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캠퍼스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뭐 경희대 화장실이라는 별명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8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실질 경쟁률 보이시죠?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2023, 2022) 경쟁률이 한 자리인 학과도 꽤 보이죠. 정말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그 2022학년도 실질 경쟁률 중에 다음 장 보시면은 88페이지에 중국어 교육 전공 보이시나요? 1이에요, 1. 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대가 2합 4인데 2합 4 맞춘 친구가 여기 지원자에서 보게 되면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한 명이 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대가 사실은 조금 인기가 있을 학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그 인문계열 안에서 생각보다 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좀 낮은 대학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좀 비슷한 경쟁률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화여대도 좀 비슷한데 이화여대는 이거보다 낮아요. 초등교육하고 그다음에 스크랜튼 학부를 제외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대가 올해는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인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내년에 2합 5로 최저 등급 조건이 착해집니다. 완화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여학생인데 이화여대 지원이 조금 망설여졌다고 하게 되면 2합 5 정도는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으로 2합 5가 숙대, 그 다음에 뭐 건대, 동대 이런 학교가 2합 5입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화여대를 조금 이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최저 등급 조건을 맞춘 친구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대 기준으로 뭐 15일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낮은 학교들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논술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 항상 이 시작 시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을 거예요. 제가 논술을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참 이 논술은 좀 계륵 같은 전형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우리한테는 교과도 웬만큼 나오면 교과도 챙겨야 되고 비교과도 웬만큼 했으면 또 여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또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사실은 수능 시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도 준비하고 다른 전형도 준비하는데 논술은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얘가 중간에 껴가지고서 나의 어떤 일상적인 스케줄을 얘가 조금 깨트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논술은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선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을 좀 조사를 한번 좀 해봤는데,
조사 시점은 이제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얘네들이 수강을 언제 했는지 이걸 가지고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고3 여름방학 전에 시작한 친구들과 그다음에 고3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한 친구들 이렇게 조금 나누어지더라고요. 자, 고3 여름방학 이전에 시작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경희대학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뭐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외대 합격했던 친구고요. 그리고 뭐 동덕여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고3 여름방학 이전에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당시에 제가 한 반에 한 14명 정도만 놓고 강의를 했는데 수능 최저 맞춘 애들만 걸러놓고 이제 합격자들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50% 정도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데 고3 여름방학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까지 합치면 뭐 물론 이제 이후에 들어와 갖고 합격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숙명여대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국대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을 합치면 전체 합격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 32%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은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낫다.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안 했는데 고2 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저 등급 조건만 맞춘다고 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시간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라. 그렇다고 수능 애들 왜 내신 기간까지 저는 수업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한 2, 3주 정도는 또 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하자면 우선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논증과 추론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제 강남대성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출강도 좀 주로 나가고 있고요. 우선 저는 강의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사건이 있었었는데 강남대성 종합반은 보통 논술 강사가 2인 1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근처에서 되게 유명한 논술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이름 되면 아실 텐데 뭐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반 분위기 되게 좋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썰렁한 농담을 해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해서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약간 좀 썰렁한 개그를 준비해 가지고서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어디니? 헝가리.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 같이 들어왔던 선생님 애들 반응이 좋다 그랬는데 애들 반응이 이 새끼 수업이나 하지.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상당히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같이 들어갔던 선생님의 외모를 생각해 보니까 키가 185고요. 얼굴이 연예인급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썰렁한 농담을 하면 아우 귀여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외모가 안 되면 뭔가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죠. 그래서 수업 준비를 되게 좀 열심히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보시는 문제가 뭐냐면 논술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이에요. 가에 근거하여 나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잘 푸는 애들이 대학 갑니다. 예, 정말이에요. 보통 이제 근거에 해당한 제시문은 이론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명의 대상이 나온 애들은 이제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예를 들어 가 같은 경우에는 I의 유형이 3가지가 있대요. 뭐 무한 긍정형, 그다음에 예민형, 안개형. 안개형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안개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 긍정형은 뭐든 다 잘 될 거야.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민형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너무 좀 소심하고 예민해 가지고서 시험 기간 일주일 전에 본인이 벌써부터 시험 볼 거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는 뭐가 나왔냐면 부모님들의 자녀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딸이나 아들이나. 자, 어디에 해당합니까? 무한 긍정형이요? 자, 이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논술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를 좀 깨닫냐면 수능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조금 있냐면 약간 좀 성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논술 잘하는 성향이. 우선 안개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민형과 무한 긍정형 중에 논술 잘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요? 예민형이 더 잘해요. 맞아요. 무한 긍정형은 뭐가 좀 있냐면요. 자기 실수에도 관대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글 실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성격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한 긍정으로 살아도 되는데 글 쓸 때만큼은 조금 더 예민해지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뭐 수능 성적의 여하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이런 기질이 사실 논술 공부에 약간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논술 시험도 어쨌든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자 평균 점수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 80점 정도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92점 정도고, 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85점 정도고 이렇게 공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논술 시험을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조금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구성이 됐든 뭐 표현이 됐든 혹은 매우 논리적이 됐든 치밀한 분석이 됐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제 브로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이제 디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플러스 알파. 아무래도 이제 글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왜 보시면 우리 아이가 무한 긍정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못 본 예민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을 사실은 이거 두 가지를 다 연결해서 쓰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하고 연결시키는데 그 분석의 깊이가 또 남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 디테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들한테 요약하는 방법론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독해는 대상 뭐 판단의 기준 근거 생략된 결론으로 잡고 글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독해력과 그다음에 구성력 요 두 가지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한 학생의 답안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주제로 나왔던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 모든 대학교에서 합격자 우수 답안을 공개하는 학교가 유일하게 한양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한양대학교에 제가 가르친 학생의 답안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입니다. 예, 작년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좀 다르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석의 깊이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붙을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역시 한양대학교 합격했던 친구인데 공감이라는 주제가 나왔던 문제를 풀었던 친구였고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붙었던 친구입니다. 경쟁률은 당시에 196대 1이었고요. 이 친구도 역시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으로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역시 뭐가 조금 달랐냐면은 표현력하고 심리적 분석이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가 올해는 최저 등급 조건이 없지만 내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계합 7 정도면 뭐 이 정도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경쟁률 200대 1을 뚫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가장 잘 쓴 답안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논술 문제의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면 사실은 경쟁률과 무관하게 붙을 수 있는 게 논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개강이 되고 온다면 배부할 자료거든요. 보통 이제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탐구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60에서 70% 정도는 주제가 사탐 주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잘 나오는 단원과 그다음에 그 단원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이나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탐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게끔 돼 있어서 논술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사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정치와 법, 그다음에 경제 파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못 다루는 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그런 수업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학교 논술 문제의 스타일인데 우리 보통 MBTI라고 하죠. MBTI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총 16개가 있죠. 근데 대학교 논술 문제는 몇 개 유형이 있냐면요. 총 6개 유형이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범주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각 대학별로 나오는 그 문제 유형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모든 대학교를 묶어보게 되면 요약하고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설명하는 문제, 평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그다음에 해결책이나 혹은 입장을 선택하라는 자기연의 문제 이렇게 6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각 대학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형별로 6개의 문제 유형에 따른 독해법과 그다음에 답안의 구조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마스터한다면 모든 대학교 논술 준비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좀 수업을 할 거냐면 이 6개의 스타일 중에 2개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고 비교, 비교 심화까지. 그래서 제가 수업을 7번 정도 하는데 그 7번 플러스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고3 여름방학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비 고3 겨울방학 되기 전에 4번 정도 수업을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번까지 합쳐가지고서 이 6개의 스타일 중에서 2개를 끝내는 게 목표고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고3이 돼서 나머지 4개를 끝내고 그다음에 종합점검하고 여름방학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적표인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첨삭을 3회차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애들 그 첨삭을. 그래서 이제 첨삭을 하게 되면 제가 첨삭할 때 어떻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장점들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점수를 어느 정도 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점수에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에요. 처음엔 즐기십시오.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이렇게 보실 때 70점은 기본 점수고요. 80점은 중간, 90점이면 경쟁률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하는 답안. 그다음에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답안을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왜 수업 회차에 비례해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짓말이고요. 문제가 어떤 순간에 좀 어려워질 때가 있고 또 문제가 조금 수준이 조금 낮고 평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굴곡을 탈 겁니다. 근데 제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나중엔 이렇게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객관적인 성취도를 M스위치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과 그다음에 이 논술 성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검토해서 제가 최적의 나중에 대학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